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10월 2일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해경과 우리 군은 시신을 찾기 위해 오늘로 12일째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경과 해군 함선 34척, 항공기 7대가 동원됐는데 아직 수색 성과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사건의 당사자죠.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한 북한. 그 지도자들은 최근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 회의는 전례 없는 재앙과 재위기 속에서도 당창군 75돌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전인민적인 경사로 성대히 경축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감하는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끝까지 사수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네, 북한에서 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굉장히 의미 있는 회의인데 여기서 오히려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데 코로나19 방역만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이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같이 수해 현장, 피해 복구 현장 가서 수해 복구가 잘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보도가 되고 이런 민생 현장 강조하는 거 왜 그런가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사실 민간인 총격 사살 사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전혀 침묵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그런 부분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덮고 넘어가자. 일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방금 전 정치국 회의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 방역하고 당창건 75주년이 10월 10일이 있으니까. 쌍십절. 예,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잘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오늘 아침에 공개된 수해 방문 현장에서는 김여정까지 사실 한 2달 만인데 한때 김여정이 2인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김여정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김여정까지 등장시켰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하신 그 쌍십절 행사에는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등장을 시켰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모든 대내외적 노력은 10월 10일 쌍십절 행사로 간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군사 퍼레이드가 예상되는데 어느 수위로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 무기를 공개할 것인가, 이것이 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근데 우리가 공동조사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북한으로서는 불리한 건 감추고 싶겠죠. 또 더군다나 한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사과했다는 것도 감추고 싶겠고요. 근본적으로 자기들 스스로도 이 문제는 최고 지도자의 결정사항일 거라고 추정되는데 그런 내용을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비밀로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신은 못 찾고 있는데 저렇게 북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좀 마음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유엔 내부에서는 북한이 이제 그 청와대에 전달한 통지문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사과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가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만 봐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고서 만약에 사살을 했다고 하면 총격을 가했다고 하면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제 제3자 용법처럼 본인은 관계없고 정장이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마치 총격을 가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권보고관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을 봐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과한 적이 없어요. 이상한 행동 많이 했잖아요.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 막 경시하고 이런 행동 많이 했음에도 한 번도 사과 안 했는데 최초로 사과했다는 거 그거 자체는 뭐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충분하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상 파악을 위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상황은 뭐 어떤 뭐 이게 제 인권 전체적인 뭐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그런 사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센터장님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정세를 볼 때 뭐 악토버 서프라이즈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조태용 의원도 얘기를 하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금 그 유럽 순방 중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 대선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율이 높아지거나 그럴 경우에 지금 이번 올해 뭐 10월 안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오고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오고 거기다가 지금 최선희도 조용히 북한의 최선희도 외교부 부장도 조용히 있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악토버 서프라이즈를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외교는 정중동이라고 그래서요. 있어야 될 일들이 안 생기면 무언가 물밑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런 추정에서 대화를 선호하는 측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 특히 미국 대선 11월 3일 직전에 무언가 극적인 정상회동 같은 것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악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 30일 날 한국 시간으로 개최된 미국 대선 TV 토론을 보면요. 북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뭐냐. 지금 미국 대선에서 북한 문제의 중요성, 우선순위가 매우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북한 카드를 꺼내서 홍보를 해봤자 효과가 적다. 10월에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나오기는 아직 가능성이 적다.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문제 자체가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풀음으로써 자신의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려고 할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2월이었죠. 하노이 정상회담보다 많은 걸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북한의 모습은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악토버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응 살펴보면요. 이제 보수 대학생 단체가 온라인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무원을 추모하는 건데 변호사님 상당히 많은 추모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뭐 혹시 이제 그 대학생 단체 뭐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보수 진보 여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 북한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위야 어찌 됐던 간에. 네. 그럼 그걸 뭐 추모하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여당과 청와대의 어떤 이거에 대한 대응 방식,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 처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구호 조치를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문제, 그 이후에 북에 대한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의 어떤 사망 경위에 대한 밝히는 거에 대한 우리 해경과 군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마 이런 굳이 비단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이건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또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일간지 이제 보도가 됐는데 북한군 피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맘카페에서도 얘기가 나오나 봐요, 교수님. 네.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이제 방송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이제 아마 이 불의의 사고로 그 북한 땅에 떨어진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북한의 군인과 이렇게 사랑을 나눈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랑 이제 이 현실과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CG 그래픽 보시면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는 불시착하면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판타지 아니냐, 이게 현실은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반적으로 사실은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상의 현실을 좀 재미라는 요소를 포함시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판타지라는 표현을 적절히 잘 하셨는데 결국 드라마가 판타지를 보여주는 세상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게 여쭤볼 때 제가 여쭤봤어요. 이 성향이 친정부 성향인 어떤 이 맘카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어요. 저는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북한이 저렇게 민간인이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하는 건요. 그건 반인륜적인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로 정치적인 뭐 성향 이거는 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런 대응도 결국 맘카페에서도 이런 북한의 행동 자체를 비판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북한의 그 다음 대응도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조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네. 두 번째, 국민들이 분노하는 두 번째 점은 뭐냐면 국방부의 발표가 너무 오락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발표한 내용하고 나중에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방위원회에 들어가서 들었던 얘기를 뭐 여야가 각각 본인들의 정책 입장에 맞게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지금. 기사 쓸 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과연 이분을 2시간 동안 놓쳐가지고 나중에 다시 찾은 것인지 불태운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했다가 나중에 또 확인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 또 국회의원들은 국방위 갔다 와가지고 또 정보위 갔다 와서 마음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이 막 섞여가지고 국민들은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첫째는 북한의 이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된다고 보고 국방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초동의 발표 내용이 너무 그냥 성급하게 모든 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 발표하지 않았나는 의문도 들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과 그다음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국민 여론 또 온라인 분향소, 온라인 커뮤니티 내용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월북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이게 이런 월북 논란이 계속 되다 보면은 사실 이 사건의 어떤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비무장 민간인을 피격했다라는 게 조금 가려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사살과 신체 훼손 그쪽인데 우리 정부가 이것을 발표하면서 완전한 정보도 아니고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월북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부 스스로 한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발표가 먼저 신중해야 됐다. 그 점이 아쉽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관련 징후를 나타내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징후도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잠깐 정부의 판단을 보류하겠다.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문제에서는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북한에 조금 더 압박을 가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에서 벌써 사건 발생한 지는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공동조사 말만 꺼냈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문제의 본질도 잘못 들어갔고 후속 조치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북 관계에서의 어떤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정부가. 뭐 월북 의향이 있었든 아니든 가서 이 피살을 당한 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을 지키는 건 정부의 어떤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런 선례 갑자기 뭐 사과한다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양새 진상규명 제대로 안 됐는데도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음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남북관계라는 것은요. 결국 관행이 쌓여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과 같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일방적으로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일이 발생했다면은 그것에 응당하는 책임을 추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북한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 문제를 남북 간에 해결 안 되면은 유엔 차원에서 또 국제인권기구 차원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북한도 다음에 그러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거 전례를 참고하겠죠. 네.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최고 지도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겠구나. 그래야지 그런 행동을 자제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간다.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다음에도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사례를 들면서 이제 월북했던 사람은 사살이 당했던 적이 있다. 국보법 위반 월북자를 감싸 의혹 부풀리기 이해 안 듣게 부연 설명을 계속할수록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게요. 박근혜 전 정부 때 저 임진강 건너서 저 사살한 분은 넘어가는데 우리 즉 초병이 이제 경고를 조치를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현행법 위반이니까. 근데 무시하고 계속 갔습니다. 근데 군 규정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 사격할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총격을 가해서 그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월남하는 사람, 귀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DMZ 임진각 넘어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귀순하라고 할 때 북에서는 총 쏠 수 있을 거예요. 그들 규정에 따르면 북을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남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귀순자 쏩니까? 어딜 와? 하고 쏴요?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뀐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은 진짜 월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 해경이 이 사람이 뭐 월북을 하는데 우리가 경고 조치하는데 계속 간다? 그럼 박근혜 전 정부 때처럼 뭐 총격을 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근데 이거는 북을 월북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북을 새로운 조국으로 생각하고 찾아서 가는 사람이 북에서 쏜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인도적으로? 안 맞잖아요. 본인의 나라가 좋다고 넘어온 사람을 쏘는 거예요.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박근혜 전 정부 때 월북하는 사람은 우리 초병이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갔기 때문에 그 당시 규정에 따라 사격한 거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월북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이 사람이 여기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월북한다고 합시다. 그럼 쏴도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을?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자꾸 월북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왜 쟁점을 삼으려고 하는지 여당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후 6시에 대통령께서 이 공무원이 지금 북한 영해에 떠 있고 그 북한군이 총을 겨누고 3시간째 신문하고 있습니다라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왜 구호 조치를 안 했냐고 야당과 언론에서 비판이 있는데 그걸 월북이기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전 그걸 묻고 싶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각종 논란이 또 나오고 있는데 또 논란이 계속 만들어가고도 있습니다. 14 남북 정상회담 13주년 기념 토론회였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간인 사찰 김 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계몽군주다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는데 우선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북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양상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김정은 괜찮다며, 김정은 위원장. 계몽군주라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이게 어떤 점에서는 남북관계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명을 달리한 이 씨하고 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이 계몽군주 발언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고 비판 나오니까요.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엊그제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계몽군주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썼나 봐요. 옛말에 식자우환. 아니 나도 그걸 몰랐으면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배운 게 죄야. 계몽군주라고 말하는 게 칭송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계몽군주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00년 전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웃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얘기가 그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얘기한 거 보니까 그 사형 결정에 관련된 내용 그 일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우 정치 이런 걸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이런 식자우환 이런 얘기가 제대로 해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유시민 이사장이 발언했던 이 계몽군주라는 발언은 비유하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칭송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했다까지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비유하는데 계몽군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계몽군주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사실 군주이면서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치를 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독재자고 현재 북한을 본인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거를 고급 비유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아무래도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본인의 발언이 사회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발언을 하실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몽군주란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컨대 차라리 그냥 아까 정세현 전 장관 얘기했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뭔가 그래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얘기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몽군주라고 얘기하는 순간 김정은이 마치 합리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은 독재자고 북한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치를 하는 계몽군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발언을 하시게 되면 그게 사회적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셔서 적절한 비유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진중권 전 교수도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비판을 또 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블랙 유머에 도전하시나 봅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살해당한 사람 장례식장에서 범인이 계몽 범인이라고 하는 격이다라는 비유까지도 했는데요. 앞서 이제 최재문 교수 말씀하신 거랑 괴가 같은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부 처형하고 이복현 안 사는 사람의 그 행동에서 어디에 계몽이 있냐라는 거죠. 그 계몽군주라는 게 계몽사상과 영향을 받은 사람. 계몽사상가 누구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배워 볼테르, 몽테스퀘, 루소 이런 사람입니다. 법의 정신, 삼권분립, 사회계약설, 국민주권. 어디에 김정은의 행동 그게 어디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계몽군주의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진중권 교수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전에 김호준 씨하고 했던 그 방송의 풀 텍스트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이즘이 이잖아요. 배운 게 죄야. 계몽군주라고 말하는 게 칭송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칭찬으로 한 거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계몽군주 발언 나왔던 남북 정상회담 13주년 기념 토론회 아까 우리가 본 영상 거기 대화록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김정은 괜찮다며? 김정은 위원장 계몽군주라며?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받는데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 그럼 뭐예요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랑 답하는 사람은 김정은 괜찮다며? 김정은 계몽군주 이렇게 질문하고 내 생각엔 계몽군주 같아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몽군주 좋은 뜻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칭송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본인이 많이 배워서 그런다고요? 근데 뭐 유시민 이사장이요. 저 정경심 교수가 태블릿 PC 가져간 거 증거면 아니고 증거 보존이라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하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렵니다. 진중권 전 교수와 똑같은 논리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와서 또 소크라테스가 요즘 왜 계속 이렇게 발언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5년 만에 TV 출연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가수 나훈아 씨도 이 작심 발언을 하는데 방송사에서 이제 아마 특집 공연을 했는데 여기서 한 작심 발언들이 아주 오늘 하루 종일 회자가 진짜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요 발언 내용이 우리는 많이 지쳤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막 목숨 걸었다는 사람 못 봤다.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켰다. 이런 작심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 왜 소크라테스 얘기를 했냐면 테스 형이라는 이 신곡을 발표를 여기서 하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발언, 이 작심 발언 소크라테스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은 이렇게 해명을 했고 한 명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나훈아 씨의 이제 공연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드렸고 또 나훈아 씨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의료진들, 그 다음에 정말 그 어려움을 참고서 이 방역 지켜주시는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승리자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앞에 얘기했던 지금 아까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모든 왕이든 지도자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못 봤다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지금의 정권만을 얘기한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에 분도 그 얘기도 나와요. 본인의 말씀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왕이나 대통령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니까 저는 소신 발언을 왜냐하면 나훈아 씨의 발언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여야가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해석을 낳게 돼요. 저는 그게 나훈아 씨한테 절대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본인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나훈아 씨 말 그대로 정말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 그 국민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정치인들도 또 한두 마디 소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또 원희룡 제주지사도 소감을 밝혔어요. 또 자괴감이 든다 이런 표현도 남기기도 하고요. 이제 나훈아 씨 가왕 나훈아 씨 공연에 공연 노래도 좋고 공연도 좋지만 이제 그 발언 아까 많이 했던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 못 믿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나훈아 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거를 해석이 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건데. 근데 보면요. 재밌는 게 이제 야권 쪽에서는 나훈아 씨 공연 엄청납니다. 그 메시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현 여권에서는 안 나와요, 얘기가.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여권 정치인 입장에서 이거 나훈아 씨의 이 메시지가 잘못해서 굉장히 여권 내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네. 이재명 경기지사 사실은 친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훈아 씨의 이 공연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칭송하는 메시지가 야권과 여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재명 경기지사 입에서만 나온 건 이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뭐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분분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술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여기서 치유를 받는데 그 치유, 가황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또 센세이션한 해석이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또 센터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가황, 나훈아 씨 관련해가지고 2년 전에 에피소드가 좀 주목을 받는데 북한이 원하는 평양 공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네. 오라고 요구했던 배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교환을 할 때 북측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결국 나훈아 가수는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은 스케줄이 있었다. 스케줄이 있었다. 그런데 보통 거절을 할 때 스케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런 말들과 방금 전 이야기했던 그런 말들과 맞물려서 나훈아 측에서 거절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도 시사가 되는 건데요. 아무튼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훈아 씨를 초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북한의 동향과 화제가 된 발언들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